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진보여대 정치위원장 주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차례 제가 서울동에 왔었는데요. 올해 거대한 변화가 있어서 또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1시간 조금 넘는데 화장실 안 가셔도 되겠어요? 예.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시간에서 좀 남짓 한 60분에서 70분 사이까지 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을사년입니다. 을씨년스럽다. 예, 그게 이제 을사년 때문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1905년도에 국권을 찬탄당한 그 위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빗대어 을씨년스럽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120년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고, 그때처럼 또 거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때는 역사의 태영이 했다면 지금은 역사의 발전의 어떤 선상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 120년에 맞는 이 을사년이요. 이거 슬라이드쇼로 누가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슬라이드쇼로.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중동 세력이 지금 서부 지원을 막 때려부시고 지금은 윤석열을 파면하면 헌재도 때려부시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파면은 되겠지만 대선에서 실제로 그러면 내란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론에서는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을 퇴폐시키고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120년 만에 맞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바로 이 올해, 특히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힘을 내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강연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힘찬 투쟁으로 열어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항쟁이 농민들이 지난 7월 4일 날 농기계 반납 투쟁 하시면서 최초로 이제 김재영이라고 청년 농민이 연행됐고, 그러면서 포문을 열었고, 그게 9.28로 11월 20일 농민대회로 그게 확대되면서 윤석열이 이제 계엄으로밖에 이걸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끔 했던 여러분들 엄청난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누가 열었는가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태진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이 개혁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과 지금의 윤석열의 전략은 뭐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거대한 격변기 시절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누가 열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개헌 직후에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디까지 했냐면 500명 정도를 체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500명은 어떻게 500명이냐면 첫 번째로 정치인 포함해서 14명이 있었죠. 그날 발표된 거.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86명 정도가 원래 그날 연행해서 사실은 수거라 사살이라는 계획이 있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아마 수거하면서 사살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날로 지역마다 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500명까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아마도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방첩사령부, 예전에 기무사령부죠.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하고 지방의 경찰청하고 이렇게 해서 계엄사령부를 뿌리고
여기에 수사 2단이라고 하는 것을 꾸려서 이 사람들이 500명에 달하는 아마 전북 지역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수거하는 겁니다. 수거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거의 직결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노상원 수첩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 14명은 비원 벙커로 가뒀지만요. 86명은 백령도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백령도로 끌고 가다가 어떻게 하냐? 그 배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행을 북의 소행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그런 계획들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5가지 분류로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야, 이곳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없을 수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 이게 엄청난 진짜 위기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총선 직전에 모여서 야 비상대권이야 이거 뭐 안 되겠어. 계엄을 통해서 완전 싹 잡아들여고 새로운 판 짜야겠어 라는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저때 이제 국정원에 조태원도 들어가 있고요. 김영원과 신원식도 있는데 신원식은 당시에 반대해서 얘가 국방부 장관에서 잘려서 경호처장으로 가버려 그 안보실장으로 가버리잖아요. 요 세 사람은 다 비아폰을 갖고 있습니다. 비아폰. 비아폰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계엄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이럴 때 가능합니다. 원래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또는 비상사태일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은 비상계엄을 바로 낼 수 있어요. 전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유도했습니다. 이게 4월부터 시작한 건데요. NLL에서 포사격훈련을 실사격으로 하는데 예전에 2010년에 여러분들 연평도 포격사건 있잖아요. 사건.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깝게 북을 향해서 더 많은 포를 쏘아댑니다. 그걸 한 번이 한 게 아니라 6월과 9월과 11월에 거쳐서 무려 4차례나 계속해요. 이때 북이 이거 우리를 자극하네? 대응 사격했으면 이때 전쟁이 났고 그 즉시 계엄이 선포됐을 겁니다. 그런데 북은 이거에 왠지 모르지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응 안 하니까 두 번째는 확성기 설치를 합니다. 대북 전단을 보냈고 여러분들 대북 전단 오문풍선이라고 하는데요. 대남 풍선인데 이게 훨씬 많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대남에서 보내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물풍선이 온다고 하는 이유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는데 이때만 해도 북이 확성기 설치하면은 원점 타격하겠다. 이걸 공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면 바로 원점 타격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6월 달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유엔사까지 이거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사실상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얘를 설득합니다. 일주일 만에 방송을 실제로 해요. 그런데 이것도 북이 말과는 다르게 원점 타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걸 하면 여러분 최근에 나누지만 10월 달에는 평양 상권에 드론을 띄워보내요. 그리고 노동당사에서는 누가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로 드론을 띄워보내서 거기서 10kg짜리 전단 덩어리를 딱 떨어뜨려요. 근데 북이 만약에 그거를 전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kg짜리 포탄이면 한 건물 그냥 부시거든요. 요즘 보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바로 공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전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벌써 어떤 얘기냐면 북이 그걸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찍었는데 무인기가 날라고 삐라폭탄을 했고 이렇게 계속하면 줄때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말폭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양 근처에 산에 떨어져서 수거했는데 이게 북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하면서 10월 1일 날 우리나라가 국군의 날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드론을 이제 공개하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틀 후에 GPS를 뜯어서 찾아봤더니
그게 어디서 날려왔냐면 연평도에서 날라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북이 벌써. 그러니까 북이 보기에는 얘네들이 야 이거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여기서 세대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또 보냈다는 사실이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북을 엄청나게 자극하죠. 그런데 북은 이것도 대응을 안 합니다. 10월달에. 그리고 이 드론은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이 드론이 어디 있었냐면 백령도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한 달 전에 이유 없이 불이 납니다. 다른 드론기가 많은데 꼭 요 드론 있잖아요. 요 드론이 모여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만 딱 불이 납니다. 증거인멸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는 요번에 또 노상원 손첩에서 드러났죠. 몽골을 찾아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납니다. 만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정보사 요원이 몽골 경찰한테 연행이 돼요. 근데 이게 왜 했냐? 알고 보니까 노상원 수첩에서 북이 북풍 공격을 해달라고 돈을 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은 이제 그거 안 받고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압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상호라고 하는 정보사령관이 11월 22일 정도가 되면 계엄을 준비하라고 얘네들이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쩔 수 없이 몽골을 방문해요. 그래서 몽골 정부에게 돈을 처바르고 이게 없었던 일로 해서 한국 이 요원들이 이제 몽골 감옥에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밝히냐면 북이 그냥 먼저 발표해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북을 작업하러 또 북의 돈을 통해서 북풍을 공작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월 28일은 이제 거의 12월 3일이니까요. 그 끝점이었습니다. 끝점에 북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그러니까 북을 공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실행을 못했냐면 합동참모본부가 반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의 통제하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NLL을 넘어가려면 무조건 미군의 합동참모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사요. 근데 여러분들 뭐 미국이 딱 개헌한 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전쟁 도박을 미국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대답을 해주세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NLL은 통제하는 건 다 미국이 해요.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내고 왜 이때는 못 보냈을까요? 이걸 아시는 게 핵심입니다. 왜 4월부터 실사가 표격을 하고 그 확성기 설치하면 전쟁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드론도 날려 보내주고 이런 거 다 알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허용해주다가 왜 이때는 막냐고요. 합참이 똑같은 미군인데 왜 막냐고요. 왜 막냐면 왜? 트럼프? 맞습니다. 와, 이 회장님, 정철시장님, 와 끝내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내가 농민회 많이 갔는데 이런 분들 별로 안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11월 5일 날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돼요.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깡패짓 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 전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전쟁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한 달 안에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전 세계의 전쟁을 막 확산하고 있었어요.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되고 있었고요. 당시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막 확대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도 계속 일어나는 게 바이든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미국 군산 복합체가 30%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랬고 아니야. 트럼프는 전쟁을 중단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전쟁이 확대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막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전쟁을 통한 계엄은 불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쪽꽉 뭐가 오냐면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의 재의결 표결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10월 4일 날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4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11월이 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명태균하고 윤석열의 대화록이 폭로돼요. 분위기가 막 올라가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구나. 이탈표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윤석열은 알고 있었고 지금 나오는 그 창원지검 명태균의 수사 보고서가 11월 9일자로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막 폭로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2일이 되면 이제 김건희의 본색이 다 드러나고 자기의 정권의 지지율은 더 무너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12월 3일 날 말도 안 되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주장하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왜 총선 전후에서 계엄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냐? 총선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한 2주 전에 아사히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총선을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매일 폭탄주를 20잔 이상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늦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맨날 출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이 되면 대통령실하고 집무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겨레 기자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얘가 출근을 안 하는 거야. 출근 안 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지나가면 막 사이카가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는 거 아침에. 한겨레가 맨날 걷다 카메라를 대고 들이대는 걸 아니까 얘네들이 가짜로 사이카를 보내요.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 거기서 술 처먹고 TV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 그럼 왜 얘한테 폭탄? 그러고 나서 11월 9일 날 이제 딱 노동자 대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의 분노가 확대되면서 전국의 대학교에서 비상시국선언 같은 걸 막 화야라고 하고 심지어는 신부들까지도 이제 11월 초 되면 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째깍째깍 12월 10일로 가는 김건희 특검표가 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한테 이건 정말 우스웠어요. 검사를 갖고 노는 거는 자기가 평생 그렇게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한동훈 네가 반발해? 꺼져버려 이렇게 한 거죠. 한동훈 우습게 생각했어요. 한동훈과 독대를 요청했는데 독대하기 전에 3가지를 요구했어요. 김건희 진상조사해. 그리고 김건희 라인 다 벗어줘. 그리고 실권을 자기한테 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래서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완전 막 훈계이듯이 앉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기정인데 이게 김건희 라인의 핵심이었어요.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 옆에 딱 두고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이 사진에서. 그러고 나서 얘 만남은 한 1시간 내에서 끝내버리고 저녁 때 홍준표랑 술을 먹습니다. 또 한동훈 날리고 홍준표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했던 거죠. 이게 왜 이러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동훈 그냥 날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 조사도 그냥 심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거는 윤석열은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논설이 있었습니다. 논설이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조선일보가 지금이 2017년, 18년 박근혜의 정권의 말기랑 지금이 똑같다라는 논설을 씁니다. 그런데 2가지는 같고 1가지가 틀린데 1가지가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2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해. 2번째 당내 내분이 엄청나게 확대돼. 이거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2016년과 지금이 틀린 것은 그때는 촛불이 있었고 지금은 촛불이 없었다고 규정합니다. 그때 맞았거든요. 이때는. 그런데 이때는 맞았는데 11월이 넘어가면서 진짜 촛불이 점점 커지네. 예. 윤석열은 이게 가장 컸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예. 처음에는 7월 4일 날 농민들이 딱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투쟁에. 양곡관리부 또 거부해? 쌀값이 폭락 때 농기계 반납 투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7월 4일 날 싸우다가 예, 김재영 농민이 청년 농민이 갚혀갑니다. 그리고 9월 28일이 됐고 11월 9일, 11월 7일 날 예, 윤석열, 명태균 예, 녹취록이 폭로됐죠. 12월 9일 날 막 분노한 노동자가 그리고 농민들이 합쳐서 막 대회를 합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여기를 뭉개버려요. 노동자를 막 폭력하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지호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조지호는 이때는 벌써 계엄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뭉개버리겠다는 생각하니까 우스웠던 거죠, 이게. 그리고 막 투쟁들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던 게 12월 9일 날 예, 끝나고 나서 11월 16일부터 23일, 30일까지 투쟁이 거의 막 확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에 계셔서 모르겠지만 중앙에서는 민주당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참여하고 종교계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야권도 참여하고 민중운동 노동자 농민도 참여하는 대회가 11월 16일, 23일 막 커져가지고 23일에 10만이 되고 예, 30일 되니까 벌써 20만을 넘어가요. 그리고 이 대호가 명동을 지나가면 명동의 시민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87년 6월 항쟁에 막 예, 창문에서 환호했던 그 화이트 노동자들처럼 막 환호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더라도 아 이거 들썩들썩인데 조금 있으면 더 가야 되는데 막 하는데 안타깝게 11월 30일 날 좀 빵 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20만 분이 못 됐던 건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폭우처럼 왔어요. 11월 30일 날. 그래가지고 저희들 생각한데 야 김건희가 영적인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날 막 요즘에 탄핵 파면 집회에 가면 퇴진 윤석열 퇴진하는 그런 그 멘트 있잖아요. 구호 있잖아요. 그 등장이 11월 23일 날 등장합니다. 그게 예, 여성 사이트들한테 막 하면서 우리도 거기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막 확대 여성 사이트들, 여성 청년 사이트들 막 확대돼서 12월 7일 총궐기가 있으니까 나가자 할 때 딱 11월 3일 날 계엄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엄이 해제되자 대거로 거리로 몰려 나오죠. 그게 12월 7일 100만, 12월 14일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여의도를 먹게 된 겁니다. 여의도에요. 와 정말 끝내줬어요. 여의도 200만이라는 사람이 모인 거 보셨습니까? 저 박근혜 탄핵 때도 당시에 정책실장으로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여의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여의도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어느 카메라도 그걸 한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드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드론으로 찍어야겠다. 이제 그 전에 벌써 100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탄핵된 날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면은 여러분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면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도로 거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그랑 연결된 KBS 앞도로를 가득 메웠고요. 여러분들이 집회 자주 하시는 영등포 공원 안에 있잖아요. 거기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150만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의도 집회 오면은 주차하는 그 거대한 도로 있잖아요. 그 20차 도로거든요. 거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의도역 5호선 여의도역까지 가득 메웠고요. 여의도역을 지나서 그 다음 역이 색강역이에요. 역과 역 사이는 보통 2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색강역까지 가득 메운 거예요. 근데 우리 드론은 너무 이게 길이가 멀어서 가다가 여의도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못 가더라고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차량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차량에 와 정말
엄청난 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게 거대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새롭게 증당한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저희들은 이제 집회 끝나면 여러분들 집회 끝나면 바로 집에 가시잖아요. 바로 끝나면 가셔야 되잖아요. 먼 길 오셨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집회 끝나도 저 뭐 탄핵 연설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럼 2시간씩 3시간씩 거기서 뛰어서 구호를 외치면서 같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난 그런 친구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무서워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날도 12월 14일도 탄핵은 5시 20분에 딱 했는데 우리는 벌써 그 3일 전부터 거기서 매번 집회를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가만히 두면 11시, 12시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6시 한 40분경에 이거 분위기가 너무 막 뜨니까 이러다가 진짜 10시, 11시 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그런 목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었어요. 그거 틀면은 조용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고 딱 제가 무대 위에 딱 올라갔는데 놀라운 장면이 발견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사를 띄워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뜨덤뜨덤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야 뭐 농민가 부르면 가슴 뜨겁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 앞서가신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좀 물컹물컹하기도 한데 어느 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거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더라고. 그 노래를 띄엄띄엄 음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노동자 농민의 앞선 투쟁을 해온 사람들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한 게 남태령 투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남태령 투쟁 있으신 분? 다 봤습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저 광화문 투쟁 마치고 한 11시쯤 붙였는데 그 골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하 14도, 체감온도 영하 19도. 와, 남태령이 그 수방사가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전략사령부가 있는 데는 굉장히 거점이잖아요. 예, 요충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14도에 바람까지 부니까 너무 추운데 아무도 준비를 못한 거야. 우리도 그렇게 막을 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도 이제 뭐 오리털 파카는 입었지만 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11시가 넘어서 모이고 있다라고 막 호소하니까 전농TV에서 실시간으로 3만 명이 그걸 보고 있어요. 3만 명. 전농TV가 그 전에 50명 보고 뭐 10명 보고 그런 데거든요. 대박 났어 그때. 2만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 새벽 2시, 3시에. 그리고 3시 딱 넘어갔는데 제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지금도 이 말하면 막 가슴이 막 그 신우리 그 우리 신용범 농민회원의 딸 발언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여성 청년이 너무 이 친구가 앉아서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막 음식 지원한 것 중에 스프가 있었어요. 스프를 갖다 줬거든요. 스프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추우니까 떠는데 스프가 원래 점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가 막 옆으로 넘치는 거야. 막 이렇게 떨어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친구한테 내가 너무 짠해서 그거 다 먹는 걸 보고 끝나서 앉았죠. 그 친구. 앉아가지고 집이 어디냐고 혹시 집이 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지금은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밝은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셔도 된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나와도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뚫어지게 딱 보면서 아니 왜 저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농민은 누가 지켜주나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농민이 그 청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농민을 지켜주게 된 거고, 그 청년이 이제 저 남태령 투쟁은 내 투쟁이 된 거예요. 그 친구의 말로는. 아,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확신을 했냐면, 아, 이 투쟁은 무조건 이기겠다. 3시 반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민주노총 당시 위원장을 부르고 진보당 위원장을 부르고 다 불러서 이거 무조건 이기니까 첫 차 타고 모두 다 직결해달라. 호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왔고 5시 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동트니까 막 미쳐서 막 다시 춤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4시 반에 드디어 투쟁을 승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남태령이라고 하는 깃발이 있어요. 중앙에 가면. 그 남태령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오는 건데 이때 사실은 농민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한때를 돌파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정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윤석열은 탄핵됐어요. 12월 14일 날. 근데 탄핵을 파면시키려면 헌재에서 6명 이상의 헌재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3명을 더 추가적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버티는 거야. 답이 없어 이렇게 되면. 걷다가 6명 중에 1명 정영식은 지금도 보수적인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무조건 부결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깝깝해. 그래도 농민들이 이 투쟁을 통해서 결국 다음 날 한덕수를 파면시켰고 그 다음에 최선목이 2명 어쨌든 3명까지는 아니면 2명은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정세는 완전히 돌파구를 열었어요. 농민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완전히 파고를 높였던 거죠. 기세를 완전히 높였어요. 그리고 다음 투쟁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키세스 시위라고 하는 여기 혹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저 전날 갔습니다. 전날 가셨습니까? 또 저기 몇 분 계십니다. 이런 거는 다 이따가 다음에 역사책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노총 투쟁인데 이때도 정세적으로 깝깝했어요. 왜냐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네. 공수처가 잡으러 갔는데 경호처가 총 들고 싸워. 잡을 수가 없어. 윤석열 잡아놓지 않으면 계속 재판도 아무것도 안 나는데. 지금 윤석열이 구치소에 갔으니까 헌법재판소로 나오지. 그때 집에 저 경호처가 지금 구중공벌에 거기 관저 있었으면 헌재가 시작했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때 노동자가 앞장서고 다시 이때는요 엄청 좋아졌어요. 벌써 남태령 투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때는 어떻게 오냐면 저 놀랬는데 여기 한남동이 굉장히 잘 사는 곳이잖아. 트렁크를 사람들이 끌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러 온 줄 알았어 다. 그런데 저기 딱 왔더니 트렁크를 자기 앞에 세우고 트렁크를 열면 거기서 옷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노트북도 나오고 심지어는 형광등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밤에 연설하고 있을 때 자기는 책 보고 있어. 그리고 트렁크를 끌고 오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야, 이게 참 너무 감동적이었었는데. 세계적으로 사진에. 네, 이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속사를 다 아니까. 근데 그때도 영하 4도의 날씨에 눈이 쏟아졌는데 눈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눈이 녹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참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때도 막 1만 명 이상 밤에 세워서 있었고. 근데 여기에 집회 시위 오면 자봉단들 엄청 많고 난방버스도 보내고 막 먹을 게 넘쳐나고 막 이 옆에 앞쪽에 그 성당에서는 무료로 막 장소 열어주고 막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었었는데 사실은 이때 의료지원단 인도주의 의사협의회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다 진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체온증이에요. 새벽 4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이거 우리가 큰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이 이제 좀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체온을 재면 체온이 에러가 계속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체온기가 고장 났던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약간의 온열팩 주고 약 주고 이제
다시 이제 집회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데, 아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에러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게 최고지. 이걸 갖고 오라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재봤더니 실제로 저체온증 이상 이하에 35도면 벌써 저체온증, 36도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 35도가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에러가 뜬 거였어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이러다가 쓰러지면 큰일 난다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10,000명 중에 어떻게 찾아. 그런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장소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저체온증이면 딱 몸에 딱 증상이 오거든요. 벌써 어질어질해지고.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투쟁은 민주노총이 열고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결국은 윤석열을 체포시켰잖아요. 그리고 구속시키고. 그런 돌파구를 마련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 광우병 시나 그 전에 시는 안 그랬어요. 광우병 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깃발 내려 조끼 벗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깃발은 누가 들고 있냐면 노동자 농민이 들고 있거든요. 그거 내리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위 참여자들이 기존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부정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수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노동자 농민 모세 양경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양경수 위원장이 모세는 길은 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양경수 위원장이 계속 우리 민주노총이 앞장서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모세 양경수로 들어요. 전봉준 투쟁단은 엄청나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모금도 많이 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엄청나게 열광합니다. 네, 엄청나게 열광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촛불 시위와 완전히 다른 노동자 농민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그런 집단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신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남태령 투쟁에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신용범이라는 나랑 나이가 같은 나랑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그 친구들은 진천에서 농민운동을 했는데 앞서 갔어요. 예년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친구니까 가가지고 막 봤는데 그 외에는 잘 못 봤죠. 저도 바쁘고 그런데. 근데 저는 신우리입니다 할 때 우리가 그 우리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아빠는 농민 회원이고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친구도 울고 거기에 있는 참가한 사람들 다 울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친구도 거기에 있는 농민 회원들도 그게 막 가슴이 울적했던 건 아마도 그렇게 농민 회원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태령에서 실제로 이제 트랙터가 열리고 막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제 돌파한 거죠. 남태령을 돌파한 거죠. 진짜 30년, 40년 된 그 농민 활동가가 정말 꺼이꺼이 우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2002년 30만 대 항쟁 이후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본 것 같다. 그것도 농민 투쟁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준 게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20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그 국면은 이제 어느 때와는 다른 농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자,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과 방향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까지 투쟁을 승리한 방향이고요. 이후에도 이 방향으로 가야지만 투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퇴진 투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시키면 이재명이 되는데 이재명이 좋아? 결국 이재명 좋은 꼴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투쟁 전면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많이 했어요. 일각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력도 많이 확대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축소도 개졌다는 얘기인데요. 민주당은 국힘하고 똑같아. 농업정책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 다른 게 없어. 윤석열 쓰러뜨리면 이재명 될 텐데 농업이 달라? 이렇게 똑같게 본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잘 안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퇴진시키면 이재명이 나와, 이재명은 더 심한 파쇼야라고 했던 사람이 윤소영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막시즘을 연구한 사람, 한신대학교의 석좌 교수예요.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도 좌파 운동, 민주노총에 많다는 그 좌파 운동의 블레인 같은 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 전,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재명이 파쇼니까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문재인이었잖아요. 이재명이 파쇼니까 차라리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신동하에 글을 썼습니다. 대선 전에. 대선이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2월 달에 신동하에 썼어요. 그런데 저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이 했던 게? 안 맞죠. 예.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학자적 양심을 가지면 이 말을 했던 것에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그런데 이 사람 반성 안 합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분 보면은 이제 반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반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따지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게 영향을, 실제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냐? 우리가 박근혜 퇴진 투쟁 이후에. 물론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문재인 정부 세웠지만 촛불 정부라고 하는 그 정부가 내 삶을, 그리고 농업을 바꾸지 않았어요.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1700만 촛불, 당시의 촛불인데요. 30만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늘었고요. 여상이 이때부터 미투 운동으로 확대돼서 지금은 완전히 주류가 됐습니다. 촛불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지지율 그때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 사람들이 촛불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다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이때 우리의 정당,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 있었으면, 이때 없었거든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때여서. 이때 있었으면 이 당으로 이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런데 당이 없으니까 결국 여기로 다 간 거예요. 예. 이거를 갑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역이 돼서 촛불 항쟁을 한 거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똑같이 윤석열을 반대하는, 그리고 내란 세력의 집권을 재연장을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당 따지지 않고 다 모여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우리랑 조금 달라, 너보다 내가 더 선명하고 내가 더 노동자 농민다워라고 하는 순간 짝짝 갈라지고 또다시 어부지리로 국힘이 당선될 수 있다는. 자, 두 번째 알아야 할 건, 미국은 계엄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제이크 셀리번이. 그 계엄 다음날 발로 우리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 미국은 지금 윤석열 지지하냐? 윤석열 지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진작에 버렸어요. 그런데 최상목과 한덕수를 엄청나게 매료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바이든이니까요. 바이든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16분간을 통화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시바라고 하는 기시다 다음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가 당선됐을 때 바이든이 4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까지 합치면 그거는 너 당선된 거 충고해, 조만간에 보자, 이거로 끝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권한대행을 16분간 바이든이 통화한다? 이상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얘기는 한덕수가 다음날 권한대행이 되면서 첫 번째 기자회견의 첫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면에서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계엄령을 미국이 다 알았는데 이거를 허용해줬어? 이 나쁜 놈들, 윤석열하고 똑같은 놈들이네? 라고 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것에 선을 두는 거죠. 한미 관계는 뭐예요? 그리고 제이콥 셀런은 우리는 몰랐어. 이렇게 발뺌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서 한덕수와 최산목에 힘을 실어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시간을 끌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끌면 미국의 이제 검은 마수가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재명을 길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요, 저 그거 잘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12월 7일 날 부결된 1차 탄핵 안하고요, 2차 탄핵안이 달라요. 1차 탄핵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게 결국 일본을 부각시키면서 구력외교로 귀결됐다. 이게 탄핵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걸 흔들려고 해? 그래서 이걸 막 빼라고 VOA라고 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영 방송인데요. 제3세계 국가들한테 이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와 이걸 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12월 14일 통과된 탄핵안은 이게 빠집니다. 그렇게 개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입을 해요. 여러 가지 개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돼. 그러니까 미국한테 뭔가 보여야 돼. 예전과 같이 강성이 아니야. 나는 한미일 동맹에 유연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영국의 이코노미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국방력 강화, 군국주의 무장화는 나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미국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일 혁명을 보다 더 강화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보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연성화, 미국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연성화 시키는 걸.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 위기를 미국이 방조했어? 이러면 반미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노상원의 수첩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상원의 70쪽짜리 수첩에 전쟁 도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검찰이 이걸 기소를 안 해요. 내용을 보고서도 기소를 안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지는데 일부를 태워버린. 그런데 벌써 검찰이 압수를 했어요. 경찰이 압수를 했고 경찰이 압수해 갔는데 검찰이 이걸 가져가면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불만을 푸는 일부가 그것을 요약해서 MBC한테 전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되면 이건 무조건 틀어야 됩니다. 어떤 가지가.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란의 계엄의 실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전쟁 도발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환죄가 빠지면서 그때는 민주당이 호기롭게 그러면 내란 특검법에 이 내용을 집어넣을게 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니라 다를까 또 미국이 막 개입해가지고 이거 통상적인 저기 내정인데 이거에 왜 니들이 왜 이거를 통상적인 외교 안보 행인데 대통령이 이것도 못해 이거 빼야 돼 라고 요청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이것들을 뺐습니다. 내란 특검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이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광장의 힘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좌클릭 시켜야 되는 과정이 나와져 있다. 자, 북에 관한 관점은 딱 이거를 정리하면 됩니다. 전쟁을 막은 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북이었어요, 남이었어요?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은 북이었어요, 남이었어요? 남이었어요. 남과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미국이었어요. 전쟁을 막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북은 조응을 안 했어요. 이 윤석열 진짜 미친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실제로 전쟁을 막은 것은 전쟁 억지 세력을 갖고 있는 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관념, 북은 핵을 가지고 남을 침략하려고 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아니다. 북을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쩌면 남쪽의 호종 세력과 미국의 전쟁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이 뭐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거 빨리 갈게요. 계엄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계엄은 진짜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국민들 때문에. 예, 국민들이 때문에. 그런데 우연의 딱 50분을 지켰기 때문에. 50분 늦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안 계셨다. 진짜 기가 막힌 수간이었어요. 제가 이걸 재구성했습니다. 자, 11시 23분에 11시 27분에 계엄을 선포합니다. 애초에 김용호는 707 특전 부대가 있는 특전 임무단이 있는 이천 부대에 원래 헬리콥터를 대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됐어요. 왜 못 됐냐? 그건 안개 맞습니다. 안개와 진눈깨비가 진하게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분이 늦었어요. 그리고 20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P73이라고 하는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산이 한강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한강을 따라오거든요. 인천에서 오면. 그런데 거기에 비행 물체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경호처가. 근데 이거를 해제하는 게 공군사령부였어요. 근데 공군사령부는 계엄사에 전혀 몰랐잖아. 다 육군이 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르는 걸 예전에 얘기 안 했으니까 해제를 늦춘 거야. 니네 누구야? 왜 가? 왜 국회를 가? 늦춘 거야. 이게 해서 20분이 늦었어. 나머지 한 20분은 누가 말렸냐면 딱 도착했어요. 얘네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40분에서 45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면 과반이 그때 안 됐거든요. 과반은 12시 30분에 과반이 됩니다. 그래 11시 45분 50분 들어서 잽싸게 들어가서 그걸 장악하면 되는데 아니다 다를까. 시민들이 꽉 차고 있는 국회 본관을.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들고 하면 총 뺏고 막 온몸으로 걔네 진짜 총으로 쐈으면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몇 사람 때려잡고 걔네 들어가서 단전 딱 시키고 문 걸어 잠그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14명 자르고 86명 잡아들이고 계엄 해제 못하고 그러면 다 뿔뿔이 연행되고 다음부터 차근차근 500명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었던. 딱 50분. 거기에 핵심은 김건희보다 우리가 더 영적이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안개요. 그 다음에 용감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50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수첩해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한 500명을 어떻게 수거하는 계획이에요. 수거해서 수다 2단이 HID 38명이 참여한 2단이 이걸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백령도에 가는 사람을 물에 빠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미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동한 척 하면서 폭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500명이 다 안 되니까 영평도 인근에서 연평도에 막사를 해놓고 막사를 설치고 막사를 해서 사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통조함으로 수격해서 독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NLL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북한군이 공격하게 하고 그 핑계로 사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4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500명을 이렇게 나눠서 사살하겠다는 수거와 사살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 섬찟한 건데 이 사람이 이걸 다 기획하고 실제로 노상원이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다. 왜 경호처에 김상훈을 잡아들이지 않는지 아세요? 왜? 그거 이상하잖아요. 세 번째인데 또 발려있다면요. 걔가 얘네들이 비아폰은요. 얘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비아폰. 군인들이 갖고 있는 비아폰의 서버는 육군에 있습니다. 그건 다 털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비아폰의 서버는 경호처에 갖고 있어요. 얘네 핵심 세력은 비아폰을 2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가 똑같으니까 하나의 무궁화를 펴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궁화폰이라고 합니다. 무궁화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요 몇 사람 요 몇 사람
예, 김영원이 갖고 있었고요. 이준호, 그 다음에 곽정군, 여인영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걔가 갖고 있었어요. 노상원이 갖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김건희도 갖고 있었고, 이상민도 갖고 있었대요. 요 사람만 경호처의 비아폰, 무궁화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막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건 다 비아폰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버를 털면, 경호처의 서버를 털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조태용하고 김건희가 개업날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통화했는데 다 나옵니다. 문자는 다 나옵니다. 이거를 털면은 개업의 진상이 나오니까 김성훈 처장을 구속하지 않는 겁니다. 왜? 걔가 경호처를 지키고 있어야지 서버를 안 뺏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 나머지를 보면 탄핵은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차고 넘쳐서요. 탄핵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뭐 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언제냐? 지금은 날짜가 나왔습니다. 13일 넘었고요. 다음 주 요번 주 18일 했고 20일 오늘인가요? 오늘이네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변론입니다. 마지막 변론이에요. 그런데 다 추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다 그걸 기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최후 진술을 합니다. 윤석열이 최후 진술을 해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18일, 7일, 25일이죠. 박근혜로 따지면 그로부터 11일 후에 판결을 했어요. 2주 안에 무조건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3월 10일주예요. 3월 10일주. 파면 되냐? 저는 뭐 8명이 전원합의로 파면시키냐 아니면 신형식 빠지고 자형식 빠지고 7명이 될 거냐라는 건데 보통 그 법률 전문가들은 그건 안 한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이건 이름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친일했던 게 딱 남잖아요. 기록으로. 독립군 때려잡은 판사들은 이름에 딱 남거든요. 그럼 그게 친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8명 전원합의로 파면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다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선에서 그러면 뭐 야권 그러니까 내란 종식 세력이 승리하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극우 파쇼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로 늘었어요. 말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18%뿐이 안 됐어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40%로 늘었어요. 캠핑 개새끼, 이재명 개새끼라고 외쳐. 그렇지 않으면 중국 빨갱이야. 라고 하면서 얘가 막고 있는 장면이야, 이 장면이. 경찰 금권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우리나라의 파시즘의 어떤 굉장히 극악한 형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했던 부정선표율 기각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넓고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구구화가 파시즘이 심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걔네들은 완전히 하나로 단결되어 있어요. 보수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아마 지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하면 헌재도 쓸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모두 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어부지리로 구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죽서서 개주는 길은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이거 있죠. 이재명의 그 선거법에서 지난 1심에서 10년 그 자격정지 그러니까 피선거법이 바탈됐어요. 근데 항소심이 언제 나오냐? 3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파면이 언젠다 그랬어요? 2월 말에서 3월 10일 정도에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재명이 피선거법이 박탈돼. 물론 항소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보수층은 그것 봐 이재명도 나쁜 새끼야 라고 해서 똘똘 뭉치게 될 거예요. 그럼 보수층의 지지율을 높이게 되고 거기에다가 어부지리로 야권이 분열되면 국힘은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막 80대 할머니들도 다 투표하러 나갈 거거든요. 90대 할머니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구 세력이 득세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매우 기회이면서 위기다. 이것을 잘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났고
3월 1일, 3월 15일 총력 집결해서 힘을 모아줘야 된다. 보수는요, 3월 1일 날 100만 명을 서울에 모은다는 거예요. 광주도 들어오고 다음 주에는 목표도 간다는데요. 예. 막 득세를 하잖아요. 우리도 힘을 모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공세적으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박근혜 때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박근혜 때는요,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이 들었는데 문재인은 여당, 그 당시에 민주당이 123석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당, 민주당이 175석을 가졌어요.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목을 확실히 잡고, 예, 좌클릭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요, 예, 구구 세력 때의 난도. 그때는 구구 세력이 거의 없었어요. 보수 세력들이 그때는 막 이탈하고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예, 보수 세력들이 30%의 지지율을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 반대할 거고, 마지막으로, 틀린 점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건데, 예, 이겁니다. 예전에 2017년 탄핵 때는 노동자 농민 주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뢰도 못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동자 농민이 완전히 이 탄핵 파면 투쟁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정세는 발전되고 그 발전된 선상에서 우리가 사회대결을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탄핵 파면 과정에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그런데 벌써 정치권은 위기의식이 있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 5개 단위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예, 대선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이것과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이 막 우클릭 하고 있는데 우클릭 하지 마. 광장의 힘으로 이거를 끌으려고 하는, 예, 이게 바로 반파쇼 연합, 반구구 연합이다. 정치권도 연대하고 시민사회도 거기에 합쳐서, 예, 대선을 맞이하고 대선에서 광장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결과적으로 극우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결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의 변화인데 한반도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종식했고 실제로 미국의 예속을 벗어나려면, 예, 종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여건은 굉장히 마련돼요. 근본적인. 제가 이제 120년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일제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120년을 지나서 일제 식민지에서 다시 미국의 예속생 나라에서 결국 120년 만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넘어설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는 그런 기회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수의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트럼프가 변하는 겁니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예전에 바이든은 막 네오콘 세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것으로 미국 산업을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도 막강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가 지잖아요. 러시아가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중국이 가장 적대적이니까 중국을 대응하는 거로 딱 적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 가까운 러시아를 띄워내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북과 중국도 가까우니까 중국과 북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북한테 뭐라 그러냐면, 니네 예전에는 비핵화를 주장했는데 핵 버려 이런데 니네 핵 보유국 맞아.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우리는 북이 적대하지 않으니까 중국을 대응해야 되니까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어. 그리고 평화체제도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냐? 예, 국무부 장관. 예, 엘브리지 콜비라고 하는 일기 트럼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볼튼한테 쫓겨나요. 얘가 나중에 이 코스형 난 네이콘한테.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요.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바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날짜 잘 보셔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20일 날 북에서
무기 박람회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 아니 뭐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막 트럼프가 당선된 때요. 11월 5일이니까. 우리가 2016년, 17년 미국과 협상을 해봤는데 미국은 본질이 우리랑 적대 세력이야. 그 적대 감정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 협상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애를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세워요. 국가안보 보좌관이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보좌관으로 세워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 볼튼 이 코어 시험 난 애 있잖아요. 2011년 하노이 회담을 깨버렸던 애. 걔인데요. 걔랑 싸워서 얘가 쫓겨난 애예요. 얘가 그때 주장했던 게 북은 비핵화 못해.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하고 평화 체제로 가면서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돼 미국으로서는 이 주장을 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대화 협력이 가장 필요해라고 했던 애인데 12월 21일 날 내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23일자로 발표를 하고 보도는 25일자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니네 대북 적대 정책 유지하면 대화 안 해? 우리 대북 적대 정책 할 생각이 없어. 대화 협력할 거야? 방향도 이렇게 할 거야? 뭐예요? 물밑으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빠르게 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트럼프는 2년 후면 내임덕이에요. 중임이에요, 벌써. 전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4년뿐이 못해요, 이제. 2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엄청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화협정도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미국은 절대 제국주의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거대한 힘으로 한편으로는 평화체제, 미국의 어떤 개입, 내정 간섭을 벌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사회대교, 농민들을 위한 세상,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갈 절호의 기회가 올해 2025년 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이 정세는 변할 거고 120년 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은 그때 2025년도에 우리의 선대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기틀을 만들어왔다. 그래서 그때는 을씨년이 아니라 을씨년이 좋은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정책위원장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헌법 제1조 2항에서 말해주고 있고 11조 평등권에서 말해주고 있고 헌법 77조 5항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무엇을 위해서 말을 해주듯 우리는 물론 유토피아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소수의 몇 명이 저렇게 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육정책만 있겠습니까? 교육정책 엘리트주의가 사실 우리한테 만연된 게 맞고요. 그런데 교육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회복지 문제나 농민의 문제나 사실 언론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런 가짜뉴스가 하는 게 그다음에 검찰개혁도 사실은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계획 중에 사회대개혁이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14개 분야에 따라서 농업과 농민까지를 포함한 거기도 한계가 되는데 11개의 거대한 과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만든다고 그게 바로 되지는 않아요.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 다음에 농민, 노동자의 일자리까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복지 돌봄, 지역 소멸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대개혁 정책을 비전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들 마저 다 청산한 다음에 새로운 비전들을 하루아침에 다 못하겠죠. 근본적으로 다 못하면 되는지만 조금씩 앞당기고 그 첫 번째 거물은 결국은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아주 좀 의견 주시면. 예, 아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 통일을 그 부분에서 뺀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민족이라는 개념도 빼고요. 작년에 이제 나왔던데 민족이라는 개념도 빼고 두 번째는 통일 정책도 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 정책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했어요. 9월달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헌법을 개정했는지는 북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개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그때 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국가 이체제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았고 임종석이 그래서 차라리 일국가 이체제로 아니 일국가가 이국가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북이 발표한 문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근데 그 문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민주도 보수도 똑같이 북을 적대했어. 적대했던 게 뭐냐면 남에서도 햇빛 정책, 니네 햇빛을 붙이면은 옷을 벗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방향을 벗게 하겠다는 민주당에도 원래 그런 햇빛론이 있었거든요. 김대중에. 그것도 우리를 적대한 것이었고 보수도 우리를 적대한 것이었어. 그러니 똑같아 라고 규정했고요. 그래서 현재적 시점, 그래서 현재라는 말을 현재라는 말을 다 거기에 수식어로 씁니다. 현재적 상황에서는 남북의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게 무망하다.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은 보수도 민주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고 통일도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씁니다.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못 박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은 북대로 남대로 잘 살고 연방제로 방식의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명토 박으면 그건 북쪽으로 봐서도 아니 보수는 틀리지만 민주는 적어도 달라졌네? 라고 하는 개념을 바꾼다면 다시 민족도 생기고 다시 통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북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왜 9월 달에 한다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전쟁도 저렇게 전쟁을 유도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는 저는 전반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때도 그런 생각,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는 적대하고 니들 똑같아. 그러면 전쟁했을 겁니다, 그때. 북은 확실히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다 미국도 유럽도 다 인정하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민족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마 정권이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새 정권이 바뀐 이후에 입장에 따라서 북은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직접 거래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국이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뭐 사회 대기업 또는 북에 대한 입장 또는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또 변화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답변이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